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라는 개념에 좀 더 가깝게 설명이 됩니다. 그죠? 특히나 기본적으로 우리 물체는 분자의 개념과 결정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입자고요. 결정이라는 건 보통은 이온 결합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온 결합이나 금속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반복 구조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분자는 기체, 액체, 고체가 가능하고 보통 결정은 고체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다 합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자의 설명에 이런 게 있었죠. 분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성질을 지니는 최소 단위가 분자라고 했잖아요. 최소 단위 입자가.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우리는 그 특성을 바탕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 책상 위판 있잖아, 이거. 뭐로 돼 있는 거죠? 나무. 왜 나무라고 생각해? 갈색이고. 나이테 줄무늬도 있고. 딱딱하고. 두들겨 봤을 때 느낌이 왠지 나무틱하다.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특성, 나무가 가지는 특성과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플라스틱으로 저 나무 무늬의 시트지를 발라놨을 수도 있죠. 근데 플라스틱을 두들겨 봤을 때 느낌이랑 나무를 두들겨 봤을 때 느낌은 촉감이 좀 다르죠. 탄성감이나 이런 게. 물론 난 이게 뭔지 압니다. 정확하게는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를 활용해서 만드는 여러분들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 아마 MDF일 거예요. 합판은. 근데 내 생각에는 MDF 같아. 뭐냐면 합판은 나무를 얇게 떨어서 결을 교차로 접착제로 붙여놓은 걸 합판이라고 하고 MDF는 톱밥이죠. 톱밥 가루를 모아서 접착제로 그대로 압착시켜 만드는 판때기를 MDF판이에요. 아마 MDF일 겁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요거는 순수하게 시트입니다. 모범판이 아니죠. 그런데 MDF나 합판 둘 다 뭐다? 기본 소재가 나무니까 나무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나 촉감 그런 것들이 살아있죠. 뚫렸을 때 느낌인 거지. 사실 맞으면 시트 느낌인 거야. 자, 그러면 이 특성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질의 종류를 봅시다. 1. 크기 성질. 크기 성질이라는 것은 양을 늘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어떤 성질값을 크기 성질이라고 해요. 양을 2배로 늘렸을 때
실제로 2배로 같이 따라서 커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질량, 부피, 무게, 사실 이런 것도 성질이긴 합니다. 뭐 길이, 높이, 두께, 이런 우리가 크기나 양을 관련되는 성질, 그래서 크기 성질을 우리가 양적 성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양적 성질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나? 없잖아. 예를 들어 크기 성질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되는 거야. 두께가 3cm면 나무고 5cm면 스티로폴이고 8cm면 철판이야. 말이 돼? 안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성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세기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세기 성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양에 상관없는 일정한 양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지니고 그 일정한 값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배우는 것들이 거의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질적 성질이라고 하고요. 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가 있어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있죠? 그 이외에 얼마나 잘 녹는지를 표현하는 용해도도 세기 성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세기 성질이라고 하고, 좀 특이한 것 중에 세기 성질 비슷한 것 중에 중1 과정에서 보통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우냐면 겉보기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배웠게 기억나? 1학기에 아마 있을 텐데. 배운 것 같은데 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화학 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딴데 그 지구과학 파트에 있습니다. 광물할 때 배운 거예요. 어떤 것들? 겉보기 성질이랑 우리 사람이 가지는 5가지 감각기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기관과 간단한 도구로 측정하는 것들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게 뭐 색, 조흔색, 굵기, 결정형, 쪼개지냐 깨지냐, 맞지? 그 다음에 뭐 염산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뭐 세기 성질과 겉보기 성질을 합쳐서 우리는 물질을 고유한 성질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이게 특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이것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해내고 분리할 수 있다.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을 잡은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순물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물질이 한 종류만 모여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물질이 한 종류니까 한 가지, 그 성질이 한 가지로 통합이 되겠죠. 전부 다 성질이 일정한 물질이 될 거 아니야.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해요. 따라서 얘네들은 그 혼합 성질이 영향을 줍니다. 각각의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 있고, 따라서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그 성질의 변화가 나타난다. 단기단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순물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순물질을 나누는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와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원소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다라는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부르던 이름이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초전소 물질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그냥 원소라고 해버리면 우리 말 그대로 화학, 요 앞단원에서 배운 그 원소 개념 있잖아요. 산소, 질소, 뭐 구리, 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소라는 원자 종류들의 그 전체 집단 명칭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산소라고 하면 O가 아니라 O2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물질이 아니니까. 분자나 결정 단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O라고 쓰면 안 돼요. 왜? O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산소 기체의 성질은 산소 원자의 성질이 아니라 산소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산소 분자, O2 분자의 성질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호동소 물질이라고 써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게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과정상은 원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소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을 적어보면 대문자가 한 개예요. 일단 우리가 금속으로 말할 수 있는 뭐 나트륨, 철, 리튬,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 우리 다이아몬드 항전은 탄소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C라고만 써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 N2O2Cl2, 그 다음에 뭐 아르곤이나 네온 같은 18조 원소는 그냥 원자가 분자이고 본 물질이니까 그냥 쓰면 되겠지. 화합물이란 두 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녀석을 화합물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이제 이런 거지. NaCl, KNO3,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죠. 화합물이겠죠.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대문자가 몇 개? 한 개. 원소가 한 종류니까. 밑에 거는 대문자가 두 개. H2. 근데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물의 성질을 생각해보죠.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잖아.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수소기체의 성질은 뭐다? 불 붙은데 수소기체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터집니다. 펑 하고 터져요. 수소는 매우 연소가 잘 되는 가연성 기체고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불 붙이면 터집니다. 산소는 옆에서 누가 뭐 타야 된다고 할 때, 불 타고 싶을 때 그 타는 연소 과정을 잘 도와주는 기체죠. 맞지? 그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수소와 산소를 확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 대폭발이죠, 그냥. 근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돼? 끌 수 있죠. 즉 뭐다? 화합물은 구성 원소의 성질이 없죠. 구성된 원소가 가지고 있던 성질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질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화합물이라는 거지. 혼합물하고의 차이예요.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으로 인해져서 만들어진 물은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 없다는 거야. 분해되기 전까지. 알겠죠? 혼합물은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이런 물질이고요. 그래서 혼합물도 역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란 물질 전체, 혼합물이 섞여 있는 그 전체가 아주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거. 너무도 균일하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떤 입자들이 특별히 뭉쳐져 있는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섞여 있는 거. 그런 걸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장소 즉 위치에 따라 그 섞여 있는 정도가 다르게 섞여 있는 걸 불균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갱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균일혼합과 불균일 혼합물을 쉽게 구별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기체의 경우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구별할 때 기체 혼합물은 전부 다 균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들은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고 그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는 어느 정도로 잘 섞이느냐? 두 개의 가스가 들어있는 병을 이렇게 관으로 연결을 하는데 요 관의 가림막을 치우기 전에 위쪽에 수소기체, 아래쪽에 이산화탄소기체를 넣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뜨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위쪽 통에 수소가 들어있고 아래쪽 통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체 둘은 섞일까 안 섞일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안 섞여야 될 것 같지. 하지만 잘 봐봐. 밑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는 위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위쪽에는 수소기체가 농도가 높지. 시간이 지나면 수소기체도 밑으로 확산돼 내려와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기체는 어떻게 돼 있다? 다 섞여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기체들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로 가야 된다. 기체의 혼합물.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은 기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그러면 고체로 오잖아. 고체의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고체의 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합금이라는 녀석만 균일로 인정합니다. 합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를 녹여서 융해시켜서 섞어놓은 걸 말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섞으면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골고루 섞인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게 돼요. 합금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학교 식판 철로 돼 있지 않냐? 쇠판? 그 쇠판의 이름이 스테인리스 스틸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철에다가 굴이랑 니켈이랑 크로뮴을 섞은 거예요. 내가 이쪽 전공이라서 잘 알아. 내 선생님 본 전공이 그쪽이라서. 자, 철, 니켈, 구리, 크로뮴이 섞여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식판을 자세히 관찰해서 어디가 철이고 어디가 크롬이고 어디가 니켈이고 어디가 구리인지 보여? 안 보이죠? 전부 다 똑같이 보이잖아.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 그냥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도 안 보일 정도겠죠. 그럼 그거는 합금입니다. 아무래도 여학생이 아무래도 그 액세서리나 귀금속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 것 같아서 24K, 18K, 14K라는 말이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죠? 24K를 우리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금에 대해서 보면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밑으로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밑으로도 금 취급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24K를 우리는 순금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다? 금 함량이 AU가 금이거든. 금 함량이 99.99% 이상일 때를 우리는 24K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4K는 이 중에서 원소에 해당합니다. 순금입니다. 그지? 근데 18K가 되면 보통 금 75%에 나머지 원소 25% 정도를 섞게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섞은 원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금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금이라는 금속이 가지는 최고의 단점은 너무 무르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 뭐해? 깨물어 보죠. 요즘 건 안 찍힙니다. 도금이라서. 요즘 메달 자체를 100% 순금으로 안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순금이 어떻게 된다? 찌개집니다. 그래서 보통 목걸이, 금으로 된 목걸이 만들 때 예쁜 되게 가느다란 끈으로 된 금목걸이의 금줄은 14K. 팔찌는 보통 14K를 많이 쓰고 목걸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8K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생활하시는 가족분들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는 가족이라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깎고 덩치 좀 크시고 검은 정장 입으시고 여기 문신 쪽 있으신 그분들 그쪽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목걸이 되게 굵잖아요. 남자들 목걸이. 그거 순금 목걸이거든요. 왜 그렇게 굵게 할까요? 그래야 안 끊어져. 그 굵기가 나와야 버티는 거야. 그리고 금은 그만큼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18K, 14K는 그렇게 다른 금속을 섞어서 금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아까 말한 여러분들 식판에 스테인리스 스틸 영어로 적으면 갑자기 영어 공부 시간. 스테인이라는 단어가 녹이에요.
형용사 뒤에 리스라는 어미가 붙으면 그렇지 뭐가 없는 일. 스틸이라는 단어는 이게 강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철이란 철을 기본으로 하는 합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철은 아연이에요. 스틸은 그 철에다가 뭔가를 섞은 철을.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해석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녹슬지 않는 철판인 거예요. 원래 철이라는 금속이 참 좋고 양도 많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뭐다? 녹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녹 안 쓰게 보완한 합금.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청동이 나오죠. 청동이라는 건 구리라는 금속에 주석이라는 원소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는 구리 합금인 거예요. 그 외에 우리 동전 만드는 백동도 있고 니켈을 섞어서 그다음에 장식품 같은 거 만드는 혹은 금관악기 만드는 황동도 있습니다. 그런 거다 구리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은 거예요. 왜? 구리라는 금속 역시 금 못지않게 부드러운. 오케이? 자, 그렇게 만들어진 합금들만 균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불균일 화학물, 불균일 혼합물의 고체는 암석이에요. 화강암 생각하면 참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화강암 하면은 어떤 돌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돌이 화강암이에요. 경주시대, 그러니까 신라시대 이후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탑들 보면 돌탑이 많잖아. 그 석탑 만드는 재료가 전부 다 화강암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하얀색 돌인데 자세히 보면 검은색 점 박혀요. 그 하얀색 돌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투명한 유리알과 분필 같은 흰색 광물과 검은 점이 박혀 있잖아. 투명한 유리알이 석영, 흰색 분필 같은 게 장석, 검은색 점이 흑운 모양. 각각의 광물의 알갱이가 구별돼서 눈으로 보이죠. 걔네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에 똑같은 농도로 배치돼 있어? 아니잖아. 랜덤하고 불규칙하잖아. 그래서 불균이죠. 보이니까. 자, 그러면 액체는 균일 혼합물의 특징이 농도가 일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돼. 그 결과 얘네들은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액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균일이 되는 조건들이 있겠지. 첫 번째, 불투명. 투명하다, 불투명하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컵에다가 한 컵 따라 넣고 책 위에다가 얹어놨을 때 밑에 글자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 생각하면 돼. 보인다는 것은 빛이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투명이에요. 안 보이면 불투명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침전과 부유물이 생기면 불균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더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뭔가가 밑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가라앉는 물질이 있거나 뭔가가 위로 떠오르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섞여 있고 그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지. 저도 그런 게 생기면 불균이에요. 특히 이 두 가지를 좀 더 강하게 확인하는 현상 중에 힌들 현상이 하나 있어. 무슨 소리냐, 힌들 현상은? 컵에 액체를 따라놨잖아요, 투명한 컵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우리 LED나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쏘잖아.
투명한 액체는 요 빛이 여기 반대편 유리랑 맞는 두 군데서만 딱 빛이 찍히고 가운데 경로가 안 보여요. 그런데 물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 입자들이 많이 떠다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지나가는 길이 보여요. 요 사이에 빛이 이렇게 다다닥 지나가는 요 뿌연 길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길이 생기는 것을 저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이긴 하지만 빛의 진행을 방해하는 입자들이 떠다니고 인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불균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안개 되게 심하게 낀 날,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다 보면 내 헤드라이트 빛이 쫙 나가는 선이 보여. 그건 뭐야? 내 앞에 있는 자동차 앞쪽 그 공간에 물방울들이 많이 떠다녀서 빛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물이 물 안에 그런 게 떠다니고 있다. 그러면 불균입니다. 마무리로 마실 때 섞어서 마셔야 되는 거 전부 다 불균이에요. 잘 흔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 먹기 전에. 불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우유. 우유를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꺼내자마자 바로 먹으면 맛없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 흔들어서 먹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이건 이제 2학년, 너희들 영양학 시험 쳤어, 안 쳤어? 쳤어? 그러면은 약간은 알고 있을 거고. 우유라는 음식 안에는 대표적으로 영양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우유염료 말고 유지방이 들어있고요. 우유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당이라 그래서 젖당이라고 부르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느냐?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우유 단백질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성질이에요. 유지방은 지방이잖아, 기름이잖아요. 물보다 가벼워서 위로 뜨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유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딱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유 단백질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유지방은 위로 떠요. 안 흔들고 그냥 먹으면 처음에 들어오는 첫 모금이 거의 뭐다? 지방이다. 그러면 느끼하죠. 중간은 맹탕이에요. 단백질도 없고 지방도 없으니까. 끝맛은 이제 단백질이 많은 부분이 쑥 들어오겠지. 그럼 끝에가 텁텁해. 최악으로 와도 물이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흔들어서 지방하고 당분하고 단백질하고 잘 흔들어서 섞인 채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쯤 돼서 내가 아이들한테 한 번씩 던지는 반쯤은 장난처럼 질문인데 은근히 많이 속더라고.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면서 표기하시면 됩니다. 100% 오렌지 주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100% 오렌지 주스. 정리해보세요. 자, 첫 번째. 혼합물이 가지는 상태 변화 온도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혼합물을 중심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순물질에서는 어땠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자, 순물질에서 일반적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라면 뭐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 변화 녹는 점과 액체가 고체가 되는 변화 무슨 점? 어느 점이죠? 이 둘의 온도는 어떻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녹는 점이나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 등에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혼합물은 이 흙물질의 성질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성질이 추가가 되느냐? 어떤 혼합물이냐에 따라서도 성질이 좀 다르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바로 액체에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에 소금이나 설탕이나 미원이나 라면 스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끓는 점. 보통 원래 물이라는 녀석은 몇 도에서 끓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 물은 온도가 가열해서 100도가 되는 수평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끓고 수증기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맞지? 하지만 소금물은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100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끓는 동안 끓는 점의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끓는 점 오름이 농도에 비례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소금물을 계속 끓인다고 생각해봐봐. 날아가는 거는 뭐만 날아가고 있는 거죠? 물만 날아가죠. 수증기만 제거되는 거잖아. 그럼 밑에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는 계속 어떻게 되죠? 계속 증가하죠. 맞지?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 계속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끓는 점 오름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다? 고체, 즉 불순물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는, 물이 그냥 쉽게 끓어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느 정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물 몇 도에서 오르죠? 0도에서 오르잖아. 일기압 기준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물은 온도가 내려가다가 0도가 되고 온도가 유지되고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지?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도 계속 어느 점이 내려가고 있게 돼요. 이걸 우리는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얘도 똑같이 뭐와 관련이 있다? 그 혼합물의 농도에 비례해서 내려가고요. 이거 역시도 어떻다? 물의 온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속담에는 한겨울철에 물 넣은 동이는 깨져도 간장통은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간장 넣어놓은 간장통은 안 깨져. 근데 물을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물을 채워둔 장독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간장독이 안 깨지는 이유는 얼지 않기 때문이에요. 웬만해서. 당연히 엄청나게 추워지면 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 얼면 얼수록 어느 점은 더 내려가요. 왜냐하면 소금은 안 얼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폴라포 알아? 네. 폴라포의 가장 맛있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다 먹고 마지막 국물 쭉 마실 때가 제일 맛있잖아.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폴라포를 딱 냉장고에 샀을 거예요. 냉동실에 이제 사가지고 냉동실에 꺼냈어. 얼음 딱 들어보면 밑에 시럽은 얼어있게 녹아있게. 녹아있어요. 안 옵니다, 그 시럽은. 왜? 사실 폴라포를 실제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요. 얼음 알갱이에 포도주스 부분을 섞어서 혼합된 채로 이 통에 와르르 쏟아부어놓고 뚜껑을 딱 막고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그 포도주스 부분이 추가로 더 얼 거 아니야. 어느 동안 자꾸 뭐가 되냐면 물만 없는 거예요. 포도즙 부분은 계속 물만 뺏기고 계속 찌는 시럽이 돼가는 거지. 그러다가 얼음 알갱이 사이사이에 조금씩 갇힌 채로 존재하는 거 아니면은 바닥으로 내려와서 밑에 고이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녹으면 묽어지면서 이게 쭉 틈틈새 밀고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 위에 먹을 때도 포도 맛이 나는 거지. 이게 너무 꽉 막은 거 하면 별로 맛없잖아, 위에. 왜 다 얼음이라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극의 유빙들 있잖아. 진짜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유빙일지라도 그 얼음을 맛보면 짜다 안 짜다? 안 짜다. 그건 그냥 순수. 알겠어요?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아마 우리가 나중에 혼합물의 분리, 즉 다음 수업, 목요일 수업에도 이 부분은 배우게 될 건데, 뭐냐면, 액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물은 100도에서 끓고요. 에탄올, 우리가 말하는 에틸알코올은 78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물은 이렇게 끓고 에탄올은 여기서 끓고 술은 어떻게 끓게? 술, 소주, 소주도 맥주도 어쨌거나 술이라는 게 뭐예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거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끓일까? 여기 사이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끓습니다. 에탄올이 끓는 점이 78도보다 살짝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등 교재에서는 여기도 수평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약간 뭐한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100도에서는 중요한 거 수평하게 끓어요. 이렇게 끓어요. 자, 액체 혼합물에 요 1번, 2번, 3번,
4번 구간에서 각각 어떤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에탄올과 물이 1번 구간에서 아직 에탄올의 끓일점보다 낮은 열도죠. 맞지? 물과 에탄올 모두 증발이 돼. 2번 구간이 되면서 에탄올이 끓어올라. 하지만 물은 아직도 뭐 하고 있다? 증발이. 그리고 3번 구간이 되면 더 이상 에탄올이 없는 구간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요 3, 4번 구간 있잖아. 여기는 뭐만 남은 거다. 이건 그냥 물이다. 그래서 물하고 똑같이 물에 끓는 점에서 수평한 구간이 정확하게 나오고 끓어.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도 물이 증발할 거고 4번에서 물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물이 이랬습니다. 증발. 그래서 그 프랑스 요리나 아니면 뭐 일본 일식의 철판 요리나 이런 다양한 요리점에 보면 막 요리하다가 뭐 한다? 술을 이렇게 팬이나 철판 위에 부으면 불이 확 나잖아. 그렇게 술을 집어넣은 음식을 먹으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그렇게 요리한 술을 집어넣은 요리를 먹으면 안 취해요. 왜? 그 불이 확 붙는 게 뭐냐면 뜨거운 팬에다가 술을 부었잖아. 그럼 거기서 알코올이 기화돼서 올라오고 그 기화돼서 올라온 알코올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그 불이 꺼졌다라는 말은 알코올이 이미 다 뭐 한 거다? 그치, 다 날아간 거죠.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 난 상태에서 음식이 이제 그 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야.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알코올을 끓여서 날리잖아요. 그럼 뭐가 날아가냐면 해산물의 잡내가 같이 날아가요. 비린내가. 그래서 이제 요리 맛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질을 하는 거야. 불 붙이고 술 부어가면서. 프랑스 쪽 요리도 그렇고, 뭐, 중국 요리도 그렇고, 뭐, 일본식 철판 요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은근히, 그 음식이나 생선 요리 같은 거 할 때 맛술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전부 술이 비운 술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다? 잡내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개를 덜 했죠. 고체고나물 하나를 덜 했습니다. 그치? 원래 요 밑에다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할게요. 고체 플러스 고체고나물을 녹는 점. 그 선생님이 직업이 이게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SF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남들과 다른 포인트에서 빵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그건 직업병이라서. 조금 된 이야기인데 어디서 빵 터진 적이 있냐면 가끔씩 학교에서 중1 때 지구 내부 구조 암석 배울 때 시간이 남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봤거나 아니면 밖에서라도 본 적이 있다. 코어. 무슨 영화인지 기억해? 뭔데? 지구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왜 파고 들어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져. 지구가 자기장이 약해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우주 방사선이나 우주 물질들이 있어요. 태양풍에서 날려오는 이온 입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구는 자기장 방어벽에 의해서 양쪽 극으로 끌려가서 그게 오로라가 돼요. 근데 그 자기장 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면서 자기 위치나 방향을 감지하는 게 자기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레이더 장치가 고장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구에서 내 위치를 추적하는 것 중에 은근히 자기장 나침반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고등학교 선생 하나가 혹시 외핵이 멈춘 거 아니냐는 가설을 인터넷에다 써. 나사도 이런저런 검증을 하다가 인터넷이나 그런 데 날라오는 주장들을 검증해 보다가 외핵이 멈춘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나사는 아주 특별하게 만든 지구 내부 탐사용 탐사선을 타고 지구의 외핵까지 뚫고 들어간 뒤에 외핵의 원자폭탄을 설치해서 그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지구 외핵의 대류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뚫고 들어가 실제로. 그래서 가서 개고생하는 이야기가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빵 터진 포인트가 뭐였냐면 탐사선을 딱 처음에 보여주면서 소개하기로 현재 미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최첨단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탐사선이라고 소개를 해요. 왠지 되게 있어 보이죠? 티타늄 합금이래. 자, 근데 왜 거기서 선생님이 빵 터졌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체 혼합물에 녹는 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물질에 녹는 점과 B라는 물질에 녹는 점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각각 승료치로. A 플러스 B 합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녹는 점이 첫 번째 수평한 구간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섞이는 거야. 두 번째, 여기. 무슨 소리다? 원래 두금속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아. 아까 뭐라 그랬다? 티타늄 합금? 합금이래. 혼합물이래. 다 죽었네. 결과봐도 내냐. 다 죽었네. 험한 데서 직업적으로 빵 터졌어요. 진짜로 녹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긴 하더라고. 탐사선 밖에 있는 열에너지를 바탕으로 추진장치와 냉각장치를 작동시키는 말도 안 되는 열교환 장치가 있긴 하던데, 일단 뭐, 말은 안 되는데, 에너지적으로는 말이 되긴 하니까, 끄덕끄덕 해주긴 했는데, 그 장치 설명을 안 하더라고, 처음에. 합금이라길래 난 충격받았어. 저 자식들이 지금. 근데 참고로, 잘 봐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은 금이에요. 금은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에서 떼가지고 두들기면 연결해서 붓고 하기 때문에 금은 장식품으로 써서 지금도 녹아들잖아.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청동을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냥 구리보다 청동이 더 단단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두 번째 이거예요. 그냥 구리에 녹는 점은 890도, 900도가 넘어. 900도 넘는 화력은 장작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청동이 되면 한 500도가 600도면 녹일 수 있어요. 즉 뭐다? 구리 광석에 주석을 섞어서 잘 부숴가지고 노에 넣고 녹이면 녹는다는 거예요. 장작으로. 가스불이 아니더라도 석탄이 아니더라도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합금은 게다가 구리보다 더 튼튼하고 좋아. 그래서 합금을 쓴다. 선생님 어릴 때는 두꺼비 집에 퓨즈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퓨즈라는 거는 안티몬이라는 금속하고 납이라는 금속이 섞여 있는 건데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잖아. 근데 우리 집에서 그럼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은 우리 집으로 처음 전기가 들어오는 장소가 전기가 제일 많이 흐른다고. 근데 거기에 집에 다른 전자제품이 과열돼서 불나기 전에 휴즈가 먼저 녹아서 끊어져. 그럼 저절로 우리 집의 전기가 차단되는 거죠. 요즘은 그거를 뭐로 하냐면 바이메탈을 활용한 누전 차단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과전류가 흘러서 누전 차단기가 탁 떨어지면서 스위치를 끄면 맨 마지막에 꽂은 전자 콘센트나 안 쓰는 전기 콘센트 다시 꽂고 그냥 스위치 올리면 켜져. 요즘 선생님 어릴 때는 그게 끊어지면 동네 철물점 가야지, 만물상 가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편의점을 웬만한 걸 다 파는데 그게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에 다 있었단 말이야. 아저씨 퓨즈 주세요. 막 밤없이 구멍가게. 그 아저씨 막 2시 시작이야. 들어가보다 나오자고. 뭐? 아저씨 퓨즈요. 돈은 지금 부모님 아직 안 계셔서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가져와라고 꺼내줘. 다 동네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두꺼비 좀 내리고 뚜껑 열고 퓨즈 풀어서 퓨즈 새로 연결하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켜지. 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도 전자제품의 과전류 흐름을 저절로 스위치 꺼지는 게 그 퓨즈 부분이 타서 끊어진 거예요. 요즘에 전자제품들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집도 그거였다. 요즘은 누전 차단기로 대체되고 있고 똑같은 원리 누전 차단기도 너무 뜨거워서 얘가 휘어지면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정보영재원이나 그런 데 가면 아두이노인가? 뭐 반도체 그 처리 장치하고 여러 가지 회로 같은 거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가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거 우리 납땜하잖아요. 뒷판에다가 여러 가지 구성 놓고 납땜해서 연결을 붙이고 하잖아. 근데 그 납땜하는 인도 생각해 봐봐. 납선은 녹이는데 플라스틱은 안 녹이죠. 그 말은 우리가 땜질할 때 쓰는 납에 녹는 점이 플라스틱보다 녹는 점이 낫다는 거예요. 더 쉽게 녹는다는 거지. 연납 같은 경우 한 150도면 녹거든요. 합금이라서. 그게 다 이성질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필기. 하고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밀도 단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질량 단위가 물리에서는 킬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화학에서는 그램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나 사실은 동일한 단위죠. 그램 퍼 밀리리터를 그 단위 값으로 씁니다. 재밌는 거는 밀도는 밀도 자체를 측정하는 공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게 될 것은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지? 그렇다는 말은 밀도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은 바로 뭐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그지? 자, 질량 측정. 질량이라는 말은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이거 무슨 성질이다? 크기 성질이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밀도는 세기 성질인데 부피와 질량은 크기 성질이야.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서 우리가 킬로그램 원기를 가지고 그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분동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저울로 재는 것이 정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이탑 교재,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ESC 교재나 하이탑 교재에 보면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전자저울이 아니라 대학교 실험실에 가면 내부에 분동장치가 장치되어 있는 전자저울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일반 전자저울은 질량 재는 저울이 아니라 무게 재는 저울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분동을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동을 사용하는 저울이 뭐가 있죠? 분동 쓰는 저울. 윗접시 저울하고 강탈적. 네. 양팔 저울의 사용법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서술 포인트. 쓸 줄 아냐? 써본 적 있어? 써본 적? 긴가민가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밑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 양쪽에 이렇게 접시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받침점과 그 기준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볼 수 있겠죠. 0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조절 가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질량이 들어있는 분동량치가 있고요. 자,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할 때 기본법은 1. 평평한 구간에서 영점을 잡아줍니다. 즉, 요게 딱 정가운데 수직이 맞는지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요 양쪽 0점 조절 나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2. 항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 접시는 고정 접시고요. 오른쪽 접시가 조절 접시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저 저울 위에 뭔가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될 때 오른쪽 접시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우리 신체 구조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질량을 측정하려면 저울은 내 정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뭔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여기가 편하지 여기가 편한 건 아니잖아. 내가 오른손으로 실험해야 돼. 맞죠? 그래서 왼쪽에는 고정, 오른쪽은 조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물체를 질량을 잡을 때와 실험하기 위해서 시약을 측정해야 될 때하고는 다른 거죠. 무슨 소리냐면, 자, 요 분필 통가리가 몇 그램인지가 궁금해. 그럼 이 분필을 어디 왼쪽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우리가 분동집게로 분동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 거죠. 무거운 것부터 차례대로 올려서 무게 맞추면 되잖아. 그런데 시약을 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용액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실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모든 용액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뭐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어야 되면 5%에 맞춰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가루 시약을 측정해야 되잖아. 맞지? 몇 그램인지 딱 정해진 양만큼 내가 재야 되잖아. 그럴 때는 물체의 질량을 낼 때는 왼쪽에 물체가 오른쪽에 분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고 시약을 잴 때는 왼쪽에 분동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시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시약 스푼으로 들어 올려서 조금씩 질량 맞춰서 떨어뜨려서 균형을 잡는 거지. 대신에 시약을 잴 때는 0점을 잴 때 양쪽에 약포즈를 올려놓고 0점을 재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른쪽 왼쪽 아무데나 올려놓고 재는 거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 뒤에 분동에 있는 총 질량의 합계가 물체의 질량이 될 것이고 맞지? 그 뒤에 정확하게 분동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분동 집게만 쓰고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놔야 돼요. 물 안 닦게, 손 안 닦게. 녹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공간상 요거 정리하고 부피 측정 들어가. 요거 일단 바로 정리해. 질량은 쟀으니까 이게 부피도 재야 되겠죠? 부피 어떻게 재죠?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부피 어떻게 배웠는지 각 물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법을 한번 짧게 복습을 해봅시다. 자, 직육면체 A, B, C 얘 부피는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죠. 직육면체니까. 원기둥 R, H면 R제곱 파이 R제곱 곱하기 그지? 원뿔은? 3분의 1 자, 요거 R, 요거 H면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응? 구는 3분의 4 파이 R제곱 제곱 4 세제곱 그거 알아요? 이거 사실 이 공식인 거 아니야? H의 4가 여기서 H 대신에 R이 들어가는 거고요. 파이R 제곱이 밀리언이죠. 네. 요게 9의 건널비가 뭔데? 4파이R 제곱이잖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하 요게 밀리언이 이게 맞네. 같은 공식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반듯반듯하게 생긴 녀석들은 이것처럼 공식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은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막 울퉁불퉁한 돌멩이의 부피 어떻게 재야 될까? 그 물에 담궈서 물에 담궈서. 빠져나온 자,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는 일단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고 고체를 액체에 담근 뒤에 늘어난 총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 얘가 VB고 얘가 VA였다면 고체의 부피는 결국 B 부피 빼기 A 부피로 결정하면 되겠죠.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가 결국 돌 때문에 밀려난 액체의 부피가 돌의 부피랑 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실험을 하기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액체는 고체를 뭐 시키지 않는다? 녹이면 안 돼요. 액체를 용해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돼요. 반드시.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되고 그 상태에서 늘어나는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뭐의 부피를 재고 있는 거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겁니다.
맞지? 액체 부피를 재는 도구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액체 부피를 재기 위해서는 눈금 실린더 혹은 영어로 메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메스라는 게 지향타는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실린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세요. 비관입니다. 비관은 부피 재는 도구 아니에요. 눈금 실린더나 눈금 플라스크로 재는 게 맞아요. 대신에 눈금 플라스크는 정확한 1리터면 1리터, 500ml면 500ml 그 양만 잴 수 있는 거고 1ml 단위로 촘촘하게 입을 수 있는 건 눈금 실린더입니다. 자, 눈금 실린더로 액체 부피를 측정하게 될 때 그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실험 탐구 개념으로.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통 5mm 단위로 이렇게 긴 눈금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이사이에 1mm 단위의 짧은 눈금들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눈금 실린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액체들, 보통 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 쪽으로 끝에가 올라가요. 액체가. 그런데 반대로 가는 액체도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양쪽이 유리 쪽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읽어야 되는 시선 각도는 어떤 각이다? 정확하게 수평인 곳에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즉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올려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면 높이에서 옆에서 봐줘야 돼요. 그래야 오차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읽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읽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조금 올라간 거 더 있는데 그런 거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요 눈금 밑바닥 넓은 부분 있지. 거기를 기준으로 읽어야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다? 최소 눈금의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얘가 단위가 1ml 단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 20, 25, 30이다 눈금이. 그럼 얘는 딱 16선에 딱 꽂혀있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 경우 얘는 얼마라고 써줘야 된다? 16ml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써줘야 된다? 16.0 ml라고 써줘요. 한 장이 더 써줘요. 얘는 30보다 살짝 위에 있죠. 그럼 얘는 30.1ml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거기까지 읽어야 오차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정리. 하고 나서 밀도 계산해서 밀도에 대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사실 밀도라는 녀석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력이에요. 살짝 물리 쪽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부력이라는 것은 유체, 액체나 기체에서
어떤 물체가 유체에 포함되면서 밀어낸 그 유체의 무게만큼 위로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력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 유체의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G, 여기서 G는 중력의 상수입니다.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요걸 생각해요. 중력의 크기는 그 물체를 지구가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유체가 아닌 물체의 밀도와 거의 G가 돼요. 왜? 실제로 우리는 밀도 공식을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유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은 뭐냐면 M은 dV란 말이에요. 밀도의 부피를 곱한 게 그 물체의 질량이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요 공식 두 개를 잘 보세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D 물체 밀도 Vg고 얘가 떠오르게 하는 부력은 유체 밀도 Vg가 된단 말이야. 요 바깥에가 유체, 얘가 물체다. 쉽게 말해서 물체의 밀도가 더 크면 밑으로 가라는 거야. 유체의 밀도가 더 크면 물체는 위로 떠받쳐 올라가는 거지. 학교에서 여러분들 재난 수영 배우죠? 1년에 한 번 정도 수영장 데리고 가가지고 물에 뜨는 법 가르쳐주고 하잖아. 이제 코로나구나. 코로나 때문에 못했냐? 이제 끝났으니까 또 하겠네. 그거 할 때, 수영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머리를 집어넣어야 물에 뜬다. 왜냐? 사람의 밀도가 얼마냐면 0.93에서 0.97 정도 됩니다. 즉 사람이 대략 몸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범위가 5% 내외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머리를 최대한 물속에 많이 집어넣고 코와 입만 물 밖으로 내민다고 생각하면 뜬다는 거예요. 다르게 뜨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만 내면 이런 것은 떠요. 머리를 얼마나 과감하게 물에 집어넣어서 눈 위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쫄지 않느냐가 승부인 거지. 그게 그렇게 해서 뜨는 걸 느끼면 어떤 자세에서든지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라앉는 게 더 어려워요. 무조건 5%가 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부들은 허리에 뭐를 차죠? 그 증량 벨트 차잖아요. 납벨트. 왜? 가라앉아요. 물의 밀도가 같아져요. 뜨는 것만큼만 차면 돼. 그러고 뭐 할 수 있다? 물에 잠산 채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밑으로 헤엄치면 가라앉는 거고 위로 헤엄치면 뜨는 거죠. 납벨트를 차고 있어요. 급하게 정신을 잃은 사람을 물에서 구조해야 되면 어떻게? 그 사람 납벨트만 풀어버리면 떠요. 그렇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납벨트 자체가. 그래서 밀도가 큰 게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게 위로 뜹니다. 그럼 물어보자. 수영장하고 바닷물하고 언제 더 잘 뜰까요? 네. 수영장 물과 바닷물 중 언제 더 잘 뜬다? 바닥. 바닷물. 왜? 소금 때문에. 소금 때문에 왜? 밀도가. 밀도가. 높아요. 일반적이 아니고 사실은 언제나 돼요. 홍합물의 밀도는 순물질보다 큽니다.
평균보다 더 큰 밀도가 된다.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그거예요. 완두콩 한 컵하고 좁쌀 한 컵을 섞으면 몇 컵이 되게? 2컵이 돼요, 안 돼요? 2컵보다 적게 나오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부피에 대한 설명. 물질을 섞으면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 안에 섞여서 그렇지. 섞이는 과정에서 큰 입자 사이의 그 공간에 작은 입자가 공간을 채우게 돼서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다? 부피는 감소하였지만 질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물은 어떻게 된다? 밀도가 증가합니다. 즉 물에 소금을 타면 질량은 물의 질량과 소금 질량의 합한 만큼 늘어나죠. 그치? 하지만 물에 소금을 녹인다고 물의 부피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섞은 만큼 밀도는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해와 동해 중에 동해가 좀 더 잘 떠요. 황해가 좀 더 바닷물이 싱겁거든. 밀도가 높긴 거. 염분이 낮아서 밀도가 낮아. 지금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어떨 것이다?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저기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해. 무려 해운대 바닷물의 염분이 약 3%, 3.12% 왔다 갔다 해요. 저기 목포 앞바다의 황해 쪽에서는 2.89%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사해는 20%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바다에 들어누워서 다리 꼬고 한 손 들고 책 보고 있는 사진. 그 자세로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회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물 장난치다가 물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탈수 옵니다. 너무 농도가 진해서 탈수 오기 때문에 바로 병원 가서 미세척해내야 돼요. 수액 맞고. 그만큼 진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걸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여기 A 액체와 여기 B 액체가 있다면 A가 B보다는 밀도가 크겠죠. 맞지? 그리고 C라는 고체는 여기에, D라는 고체는 요 경계에, E라는 고체는 요 위에 있다면 C는 A보다 큰 거고, 요 경계에 떠 있는 D는 B와 A 중간에 있고, C는 B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뜨는 거야.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력의 계산을 정밀하게 계산하게 되면 밑에 떠 있는 부피, 위에 떠 있는 부피 고려해가지고 얘 밀도가 얼마씩인지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중등 범위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계산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밀도 관련된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내용 설명은 이 부분 정리하고 오늘 그 뒤에 문제 풀 때요.